1942년 6월 북태평양의 미드웨이 섬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미드웨이 해전. 일본 함대가 미드웨이에 거의 접근한 6월 3일부터 이전 영상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일본 함대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서 미드웨이에 접근하고 있었고, 남서쪽이 상륙부대, 북서쪽이 항모부대, 그리고 항모부대 뒤가 수상함부대였습니다. 1942년 6월 3일 오후 남서쪽의 상륙부대와 호위함대가 먼저 미군에 발견되었고, 3일 오후와 4일로 넘어가는 밤에 카탈리나와 B-17 폭격기 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6월 4일 새벽이 되면서 일본 항모부대는 미드웨이 섬에 더 접근해서 108기의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루어진 미드웨이 공격대를 오전 4시 25분경부터 발진시킵니다. 당시 미드웨이 근해의 일출 시간은 오전 5시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전 5시 34분에는 미드웨이에서 출발한 카탈리나 정찰기가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 미드웨이에서는 전투기 편대와 대공포대가 일본 항공대를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폭격기와 뇌격기 편대가 일본 항모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발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분경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이 미 항모부대에도 들어가고, 미 항모부대는 일본 항모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남서쪽으로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대의 이함 예정 시각은 오전 7시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부터 일본 항공대가 미드웨이에 도착해 공중전을 벌이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공격대 지휘관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 오전 7시경이었고, 비슷한 시각 미드웨이에서 발진했던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 항모 위치에 도착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6월 4일 오전 7시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은 바로 미드웨이 2차 공격 필요 메시지 도착과 미드웨이 항공대 일본 항모 공격과 더불어 1시간 동안 남서쪽으로 항진해 일본 항모와의 거리를 좁힌 미 항모들의 공격대 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35분부터 5시 사이에 출발해서 비행 중이던 일본 색적기에 관한 사건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벌어집니다. 전부 다 6월 4일 오전에 벌어지는 전투와 연결되는 중요한 장면들인데, 지금부터는 오전 7시 상황의 첫 장면으로 지난 영상 끝부분에서 잠시 소개했던 미드웨이에서 이륙한 폭격기와 뇌격기들의 일본 항모에 대한 공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항모 4척 중 앞부분에 위치했던 아카기와 히루를 향했던 미드웨이 공격대는 어뢰를 탑재할 수 있게 개조된 B-26 폭격기 4기와 어벤져 뇌격기 6기였습니다. B-26 머로더는 약 200피트, 61m 높이의 저공 비행을 하면서 아카기로 다가왔는데, 기회를 봐서 아카기에 어뢰를 투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전투는 미 육군 항공대가 어뢰를 이용해서 적 함정을 공격한 최초의 전투입니다. 선두에 섰던 아카기와 히류가 약 8km 간격을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 편대가 한 척의 항모 양쪽에서 접근해서 공격했으면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미드웨이 항공대가 급히 보강되느라 서로 합동작전 연습을 할 기회도 전혀 없어서 B-26은 아카기 방향, 어벤저는 히류 방향으로 따로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편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도 미군이 원래 의도한 결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함대는 항모를 호위하는 함정들도 항모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앞에 있다가 적 항공대 접근 경보를 빨리 내려서 항모의 대공포가 아니라 상공 초계기들이 적 항공대를 상대하는 전술을 취했습니다. 곧 아카기 상공을 지키던 제로 전투기들이 B-26에 달려들었습니다. 아카기로 향한 4기의 B-26을 지휘한 사람은 육군 항공대 제임스 콜린스 대위였습니다. 4기의 B-26은 대공포화를 뚫고 아카기로 접근해 이 중 2기가 어뢰를 투하하는 데 성공했고, 이 중 1기가 아카기를 통과하면서 기총 소사를 퍼부어 2명의 일본 대공포 요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뢰 2발은 전부 빗나갔고, 제로기의 공격과 대공포화에 B-26은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곧 1기의 B-26이 격추되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1기의 B-26이 아카기의 함교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추락합니다. 살아남은 콜린스 대위의 기체와 다른 1기는 이후 전투 지역을 벗어나 오전 9시까지 미드웨이로 귀환했습니다. B-26에는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이 11정 달려 있었는데, 살아남은 2기체에서 전투 시 여러 정이 급탄 불량이 되어 제로기나 아카기에 사격을 가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웨이로 귀환한 2기체 모두 수백 발의 총탄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26은 이때 셀프 실링 퓨얼 탱크, 우리말로는 자기 밀폐형 연료 탱크라는 것을 장착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 주위를 고무와 기타 재질로 감싸고 있다가 그림처럼 총알이 연료 탱크를 뚫고 가면 새어나온 연료가 고무 등에 흡수되어 팽창되고 이것이 연료 탱크의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B-26이 엄청난 총탄 세례를 받았음에도 살아온 것에는 이 연료 탱크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콜린스 대위와 더불어 살아 돌아온 다른 B-26은 제임스 무리 대위가 지휘했는데 자신의 기체에 아내의 별명인 수지 큐를 써넣기도 했고 미군은 이 부분을 절단해서 승무원들이 기념으로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루만 TBF 어벤저는 미드웨이 전투 직전에 취역한 미 해군의 뇌격기입니다. 어벤저는 1937년에 취역한 구식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데버스테이터는 최고 속력이 시속 332km에 불과했으나 어벤저는 447km에 이르렀고 어벤저의 항속거리는 1456km로 데버스테이터의 약 700km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첫 어벤저 편대는 항모 호넷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호넷이 1942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때 아직 어벤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대 승무원들이 미 본토에 남아 뉴욕주의 그루만 공장에서 완성된 어벤저를 조종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물선에 싣고 진주만까지 운반했습니다. 어벤저 기체가 진주만에 도착한 것은 1942년 5월 29일이었는데 이날은 호넷이 미드웨이 해전을 위해 진주만에서 미드웨이 북동쪽에 포인트 럭으로 떠난 하루 뒤였습니다. 참고로 이 기체는 양쪽 날개의 별 표시 안에 붉은 동그라미가 있고 꼬리 부분에도 미국 국기 모양을 딴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당시 미군이 항공기에 붙였던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본기에 있는 붉은색 동그라미와 혼동될까봐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어벤저기들은 전투 개시 직전에 붉은색 동그라미와 줄무늬를 지웠다고 합니다. 방금 나온 1942년 초의 어벤저 사진과 지금 보시는 1942년 중반의 어벤저 사진을 비교해보면 붉은색 동그라미와 줄무늬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드웨이로 출격한 호넷에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편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항모 호넷에 어벤저 편대를 실으려고 했는데 하루 차이로 놓친 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미츠 제독은 최신의 뇌격기가 진주만에 벌써 와 있는 상황에서 몇 대만이라도 미드웨이 해전에 어벤저를 사용하고 싶어서 진주만에서 해군 병사들에게 밤새워 보조 연료 탱크를 어벤저 6기에 달게 했고 작업이 완료되자 바로 하와이에서 약 2100km를 비행해 미드웨이까지 가게 했습니다. 8시간 비행 끝에 어벤저 6기가 미드웨이에 도착한 것은 6월 1일. 이 어벤저 6기는 결국 항모 호넷으로 가지는 못했고 6월 4일 일본 항모부대가 발견되자 공격 명령을 받고 북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격해오는 B-26과 어벤저에 맞서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상공에는 약 30여 기의 제로기가 포진해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군기 공격에 나섰습니다. 6월 4일 오전 7시에 공격에 나선 미군 폭격기와 뇌격기 10기는 전투기 호위도 없었고 특히 뇌격기는 원래 급강하 폭격기와 합동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들은 B-26이나 어벤저보다 속도가 느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벤저 6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은 한 기에 3명씩 총 18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20살이 채 안 된 10대 병사들이었고 첫 전투였습니다. 곧 제로기들과 일본 항모로 접근하는 어벤저기들 간의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제로기보다 느린 어벤저 뇌격기는 일본 전투기들의 상대가 안 되었고 한 기씩 격추되어 갔습니다. 이때 공격에 나선 어벤저 6기 중 한 기의 지휘관이 엘버트 어니스트 중이었는데 어니스트의 기체에 같이 탔던 승무원 2명이 한 명은 18세, 다른 한 명은 17세였다고 합니다. 그중 17살이 이 사진에 보이는 해롤드 페리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페리어는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자기 나이를 속였다고 합니다. 페리어는 맨 뒤 좌석에 앉은 18세 기총사수가 제로기의 사격을 받아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니스트의 기체는 제로기의 집중 공격 때문에 항모에 어뢰를 투하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순양함 쪽으로 어뢰를 발사한 후 계속 제로기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니스트는 자신이 일본 항모부대를 완전히 지나서 위치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추격하는 제로기를 따돌리고 생還하는 데 성공합니다.
6월 4일 오전 7시 10분 일본 항모부대에 대한 공격이 나선 어벤져 승무원들 18명 중 이 사진에 나와있는 어니스트와 페리어만 생존해서 미드웨이로 귀환했습니다. 이 공중전에서 일본 제로기는 1기 혹은 2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군은 B-16 폭격기 4기 중 2기 격추, 어벤져 뇌격기 6기 중 5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70%의 손실률을 기록했고 일본 함대에 피해는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루만 TBF 어벤져는 당시 미국이 새로 도입한 뇌격기여서 기대가 컸지만 첫 데뷔전에서는 성과 없이 큰 피해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전투 후 보고에서 어벤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격기를 전투기 엄호 없이 전투기와 상대하게 만든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첫 교전에도 불구하고 어벤져 뇌격기는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어벤져 뇌격기 승무원 중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진주만 기습 소식을 듣고 해군 입대를 결심해 18살이 되던 날 해군에 들어와 어벤져 뇌격기 편대에서 복무한 이 사람이 바로 1981년부터 89년까지 미국 부통령, 89년부터 9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조지 H.W. 부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벤져 편대에 배치되는 것은 1943년 9월인데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태평양 전쟁을 다루면서 따로 등장하게 됩니다. 항모 아카기 함상에서 제1기동부대를 지휘하는 나구모 제독은 미군 공격대가 공격을 감행하고 격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당시 일본군 기준으로 볼 때 미군의 어뢰 공격이 어설펐지만 아카기 함교에 돌격해 거의 스쳐 지나간 미군 B-26을 보면서 미드웨이 섬을 다시 공격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화근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구모 제독의 결정과 이후 미 항모부대의 작전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